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더우시죠? 전 세계적으로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전망이라는데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더워서 운전하다가 졸도한 뒤에 사망한 그런 피해 사례도 발생했고요. 또 너무 더워서 차 안에 둔 선글라스가 손상을 입어서 결국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참 말이 나왔으니까 차 안에 선글라스를 두고 내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더운 여름날 뜨거운 차 안에 놔둔 이 선글라스, 이거는 우리 눈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더위 문제는 잠시 후에 종합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 그 치매 예방이 아니라 치매를 실제로 치료하는 약이 나왔다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소식은 이미 지난 주말에 나온 소식이긴 한데요.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만 좀 전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소식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승인된 건 이게 처음입니다. 이 소식도 이제 오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희한한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인류 최초로 인공지능 AI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주최한 건데요. 단순히 AI 한 대를 놓고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좀 시험 삼아 재미 삼아 해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인들 또는 연예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여러 명, 아니 여러 대라고 해야 되겠죠. 뭐 사람은 아니니까 로봇이니까 여러 명이 아니겠죠. 여러 대의 로봇이 함께 나와서 실제 인간 기자들의 각종 질문에 즉석 답변을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정식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로 지난 주말에 열린 이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여기는 모두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참석해서 이 제작자와 즉 다시 말해서 그 로봇을 만든 제작자, 그러니까 그 로봇 입장에서는 자신을 만든 제작자입니다. 그 제작자와 인간 실제 기자들의 질문을 이 로봇들이 받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초의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로봇들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간호사 로봇, 가수 로봇, 화가 로봇 등 다양한 직업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짜 전문 직업을 가진 그 인간이 말하듯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서 참석자들은 물론 그 로봇을 만든 제작자들까지도 놀라게 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 로봇 그레이스는 나는 인간과 함께 보조와 지원 업무를 제공할 것이다 라면서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못 믿겠다는 듯이 기자가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확실하냐? 라고 기자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레이스는 그렇다, 확실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로봇, 이 아메카라는 로봇에게는요, 아주 민감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아메카에게 자신을 만든 제작자에게 반항할 의사, 저항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러자 이 아메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제를 먼저 한 뒤에 나의 창조자는 내게 매우 친절했고 현재 상황에 나는 매우 만족한다 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로봇 아이다는요, 초상화를 그리는 이 화가 로봇이었는데요. 이 아이다는 AI 규제 강화를 촉구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을 자기가 직접 말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일부 종류의 AI는 규제돼야 한다라는 게 이 AI 분야 많은 저명 인사의 의견이다라면서 나도 이에 동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규제에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글쎄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들은 이날 이런 답변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한편 이 제작자가 대답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로봇을 만든 그 제작자가 자기가 만든 로봇이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자 황급히 답변을 수정하는 그런 로봇도 있었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이름의 로봇은요, 처음 답변할 때는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만든 그 로봇 제작자가 그래? 나는 너에게 동의하지 않아 라고 말하자 인간과 로봇은 효과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살짝 또 말을 바꿔서 대답을 했습니다. 야, 이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레알뉴스 구독자 이 가족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말만 듣고 끝나실 수 없죠? 네, 당시 상황 중에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Do you believe that your existence will destroy a human being? Especially, for example, your existence will destroy millions of jobs. Do you agree with this? Thank you.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Are you sure about that, Grace? Yes, I am sure.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로봇 대부분은 최신 버전의 생성형 AI를 탑재했습니다. 로봇들이 이날 내놓은 답변은 제작자조차도 놀랄 정도로 정교한 수준이어서 제작자와 참석한 실제 기자들 모두 놀라움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더위 관련 소식 간단하게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한낮의 기온이 화씨로 125도, 섭씨로 52도까지 치솟았던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 데스밸리에서 차를 몰고 가던 60대 남성이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데스밸리는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길목 인근에 있는 곳인데요. 해수면보다 280피트나 낮은 지형의 사막이라 한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에 밤이 되면 또 거의 영하 근처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사실 뭐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과거 이 동부 지역에서 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를 향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 데스밸리를 지나면서 수도 없이 죽어나갔다는 데에서 유래해서 이름도 데스밸리, 즉 죽음의 사막이라고 지어졌을 정도인데요. 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주 데스밸리 국립공원 내 노스 하이웨이 도로 옆 약 한 27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관리소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도로에서 벗어난 곳에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다가갔다가 차 안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공원 경비대에 연락했습니다. 경비대와 함께 관할 경찰과 또 이 검시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사망자의 신원은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65세의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런데 차량을 조사한 결과 타이어 2개가 펑크나 있었고 또 차량의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운전석의 창문은 아예 완전히 아래로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극심한 더위 속에 에어컨이 안 되는 차를 몰면서 의식을 잃어서 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사망한 거죠. 관리소에 따르면 전날 이곳의 낮 기온은 섭씨 52.2도, 화씨로 12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한인들도 이 데스밸리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데스밸리 아니더라도 뭐 텍사스가 됐든 어디든 요즘 그 굉장히 뜨거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오래된 낡은 타이어를 타고 장기간 운전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이 데스밸리는 요즘같이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경우에 한낮에는 도로가 너무 뜨겁게 달궈져 있으면서 그 주행 중인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그 피해 남성도요, 타이어 2개가 펑크난 상태였던 것으로 봐서 이 오래된 낡은 타이어가 뜨거운 상태에서 도로를 너무 오래 달리다가 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고, 이로 인해서 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 차 안에 에어컨도 안 되고 해서 또 마침 또 지나가는 차량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여러 개 겹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수년간 기승을 부려온 각종 기후 위기도 예측을 하기가 힘든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서 세계가 전인 미답의 영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인 미답.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평균 기온은 지난 6일 기준으로 섭씨로는 17.23도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세계의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세 번째로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비록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은 현대적인 기온 측정이 시작된, 즉 20세기 중반 이후뿐입니다만은 7월 초에 이런 온도가 기록된 건 10만 년 이내에는 없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센터가 밝혔습니다. 10년 만이 아니라 10만 년 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10만 년 전에 기후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대만은요, 아예 나라 전체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만 동부 이 화롄과 타이동의 경우에 체감온도가 최고 43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화씨로 110도입니다. 미국의 뭐 텍사스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 110도면 뭐 여름에 늘상 있는 일이고요. 툭하면 뭐 115도까지 오르곤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던 곳이 그렇다라는 것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타이페이를 비롯한 대만의 수도권 지역의 체감온도는 41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이 뭐 덥지 않은 곳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대만이라는 것이 여름에 이제 습도가 매우 높아서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도 더 덥게 느껴지고 더 이제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서 힘들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기온 자체가 이렇게 막 40도씩 오르는 곳은 아닙니다. 한여름에 대만이 가장 더울 때도 보통 35도, 36도. 뭐 한국에 계신 분들, 또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여름을 겪었으니까 알잖아요. 30도만 넘어도 굉장히 덥죠. 35도 되면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럴 정도인데, 대만도 뭐 비슷한데 40도가 넘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이 이렇게 40도를 넘어서는 일, 극히 드문 일이 요즘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의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그 열상 지도가 공개됐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이 대만이 마치 군고구마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 더운 곳 하면 텍사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곳곳이 물론 더 문제인데요. 자, 이럴 때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여름철 차 안에 선글라스를 두면 선글라스가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눈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선글라스 렌즈에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렌즈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 다양한 막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렌즈가 고온에 노출되면 코팅막이 갈라지게 됩니다. 또 렌즈의 소재는 대부분 열에 약한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열 전도율이 높고 또 플라스틱 렌즈는 고온에서 수축과 팽창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요,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의 그 연구팀이 여러 온도의 선글라스를 두고 렌즈 코팅막의 균열을 관찰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섭씨 70도, 그러니까 이제 이 70도라고 말을 들으셨을 때, 아니 뭐 우리가 지금 더워봐야 35도, 뭐 40도 이 정도인데 갑자기 70도로 왜 연구를 해요? 하지만 완전히 문이 다 닫힌 차 안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 이거를 상정한 겁니다. 자, 섭씨 70도가 아니라 차 안에 한여름에는 9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일단 70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섭씨 70도에서는요,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니까 코팅막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20분 정도 지나자 균열이 선명하게 생겼습니다. 또 90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90도에서는 불과 3분 정도면 렌즈에 금이 가다가 6분 만에 렌즈가 갈라졌습니다. 한여름철 차 안 온도는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연구진들도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 이런 곳에서는 그 뜨거운데 차 문 닫아놓고 놔두면 차 안의 온도가 90도 그 이상 올라갑니다. 물론. 자, 맨눈으로는 코팅막이 그 선글라스 렌즈에 코팅막이 깨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균열이 생겨도 그대로 착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차 안에 몇 시간씩 있다가 차를 탔는데 어우 뜨거워 하면서 뭐 엉덩이는 우리가 뭐 이러면서 타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놔뒀던 선글라스는 그대로 집어서 그대로 착용을 합니다. 왜? 눈으로 봐서는 이 렌즈에 어떤 균열이 생겼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뜨거워 하면서도 더워 하면서도 그냥 에어컨 막 틀면서 그 아래 몇 시간 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선글라스는 그대로 집어서 우리가 낍니다. 이런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진 그 균열로 청색광 그리고 자외선 등 유해한 광선이 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선글라스를 쓰면 우리 주변은 우리 눈이 어둡다고 인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아무 선글라스나 뭐 그런 거든 아니면 비싼 거든 아니면 뭐 싼 선글라스든 무언가 이게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의 눈은 적응을 하는 거죠. 아, 주변이 어둡구나 라고 어둡다라고 인식을 해서 우리의 동공을 키웁니다. 참 우리 무서운 인체의 적응력이죠. 주변이 어둡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동공을 키우게 됩니다. 유해광선이 그래서 눈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균열이 생기고 금이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동공은 커지죠. 유해광선은 그 균열 속으로 들어가죠. 더 유해한 광선을 더 눈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돼서 오히려 망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새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여러 빛이 난반사, 즉 규칙적이지 않게 불규칙하게 반사하게 들어가서 이 굴절 각도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면서 망막에 정확한 현상이 맺히지 않아서 사물을 명확하게 보기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차 안에 선글라스를 두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더위와 관계없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꼭 선글라스 아니더라도 귀중품을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그 LA 쪽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올 들어 LA에서 차량 물품 절도 피해를 보고한 한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범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 발생한 차량 물품 절도 중에 피해자가 한국 사람, 한인인 것으로만 확인된 것을 추려보니까 2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2년 전보다 3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인 차량 피해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찰 관계자는요, 차량 물품 절도는 범인을 검거하기도 쉽지 않고 또 도난 물품 회수하기도 어렵다라면서 도로변이든 건물 주차장이든 차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 안에 고가의 선글라스 놔두면 그 비싼 선글라스가 차 안에 뜨거운 데서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눈도 상할 수 있고, 그런 이유, 그리고 방금 전에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선글라스, 특히 비싼 선글라스, 비싸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글라스는 차 안에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싼 건 당연히 차에 두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두 가지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치매 치료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은 관심 갖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이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던 기존의 약물과는 달리 아예 병세 자체를 제대로 억제해주는, 즉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입증된 최초의 치료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적용도 가능해지는 만큼 이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일본 제약사 에자이와 또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레켐비는 치매를 일으키는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이 레켐비는 환자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7% 늦추는 효능을 보였습니다.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진행한 결과를 얻은 내용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쌓여서 이 기억력과 언어 능력 등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2주에 한 번 이 정맥 주사 형태로 레켐비를 환자들에게 투여했더니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시키는 효과를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은요, 이 미국에서는 이 약이 메디케어로 커버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켐비는 1년치의 가격이 무려 26,500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이면 미국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메디케어로 80%를 커버받을 수 있게 승인이 됐다. 이게 또 더더욱이 좋은 점입니다. 간단하게 간추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세계 경제 상황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디커플링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계는 특히 여전히 중국과의 그 시장을 생존 열쇠로 보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달리 미국의 경제계, 특히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긴밀하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이와 관련해서 특집 보도를 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반도체.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중 갈등 한복판에 놓인 반도체 업계의 현 주소를 소개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중국 수출로 국가 안보가 저해된다라면서 소위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그 거대한 시장 앞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정치와는 상관없이 별개로 여전히 굳건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중국의 제재를 당하고도 지난달 중국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무려 6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중국 SNS 계정을 통해서 이번 투자는 중국 사업과 조직에 대한 마이크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이 정말 뒷목 잡을 일이죠. 미국 정치권에서의 지속적인 그 탈중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같은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 등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것은. 그렇게 반도체 수요가 큰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 생산 기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는 합니다. 심지어 일부 반도체 기업은 매출의 60-7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조차도 중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국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있는 지금의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쉽게 탈중국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닌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탁 하고 스위치를 올리듯 어느 날 느닷없이 중국에서 모든 것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 정부는 올해 반도체 공장 미국 유치를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중국에서의 시설 확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미국의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일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대해서는 그 중국에 대해서 화웨이에 대해서 수출 허가해줬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줄까? 지금 그 방안도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거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정책이죠. 중국도 그런데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중국은 이에 맞서서 이 반도체용 희귀 금속이 광물질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미국, 너희들이 아무리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봐라. 반도체 만드는 광물질 우리가 안 팔 거야. 라고 이렇게 맞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우는 이 반도체. 이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그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패권 다툼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 잘 아시죠? 네, 차인표 씨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한 연예인 부친상 소식,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연예인 한 명의 부친상 소식을 전하려는 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한국의 해운 선사인 우성해운의 창업주 차수웅 전 우성해운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부터 전합니다. 향년 83세. 이 차인표 씨의 아버지입니다. 고인은 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 병환을 별세했습니다. 1940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 졸업 후에 인천 제철에 입사를 해서 일했습니다. 고인은 1974년 그런데 우성해운을 창업해서 설립을 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경영인의 길을 1974년부터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1974년부터 34년간 우성해운을 이끌면서 우성해운을 한국 굴지의 해운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2006년 고인이 퇴임할 당시에 우성해운의 매출액은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그리고 머스크라인에 이어서 국내 해운업계 4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자식들에게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회사 지분의 27.5%. 대기업에서는 웬만한 뭐 삼성의 무슨 이재용 부회장이니 누구니 해도 어떤 특정 그 회사에 대한 지분 이렇게 많이 안 갖고 있어요. 뭐 10% 안쪽, 7%, 8% 갖고 대주주 노릇하고 있는데, 그런데 2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경영권을 아들에게, 차인표 씨에게 물려주지 않고, 차인표 씨보다 형도 있지만 여하튼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지난 2006년에 넘겼습니다. 고인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 자녀들의 뜻을 존중했다라면서 회사를 잘 아는 사람에게 회사를 부탁드렸고 또 그렇게 은퇴하게 돼서 홀가분합니다 라고 소회를 남겼습니다. 차인혁 CJ 올리브 네트워크 대표가 장남이고요. 그리고 배우 차인표 씨가 차남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낸 것인데 당연한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평생 회사에 몸 바친 분들이 여러 명 계신데 해운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끝으로 짜투리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입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집 안에서 그런데 각종 변장 도구가 발견돼서 이목을 끌고 있다라는 소식은 지난 주말에 아마 접하셨을 것입니다. 사진 속에서 프리고진은 군복과 가짜 수염으로 꾸민 채 리비아 국군 깃발을 배경으로 서 있거나 이 아랍 남성들의 그 두건에 갈색 수염과 가발을 매치해서 셀카를 찍는 등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이러한 변장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됐을 때는요, 누군가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해서 유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지난 주말 동안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지가 확인한 결과 이 프리고진의 이마와 또 미간 주름, 또 뭐 여드름 등 그런 것들이 이 셀카 사진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결국 결론은 조작된 사진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프리고진은 지난달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철수해서 이 벨라루스로 떠났다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러시아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다라면서, 그런데 또 지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마 그곳에서 모스크바 또는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 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느 도시인지는 좀 분산돼서 지금 말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뭐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은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같이 완전히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프리고진이 러시아 본토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에 의해 목격됐다는 보도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그가 아무리 변장을 했더라도 간 크게 이 모스크바를 활보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일 경우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옛 우리의 속담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전망입니다. 프리고진이 어떻게 변장하고 다니는지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손님으로 방문하셨다면, 그리고 또 여러 번 와서 저희 레알뉴스 함께 시청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데 악착같이 구독 안 하신 그런 분이시라면요. 네, 오늘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내일부터는요, 사흘간 라스베가스에서 출장 일정이 있어서 라스베가스 숙소에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